서울로 가는 아침 기차 안은 늘 그렇듯 조용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회색 빌딩들과 겨울 공기가 뒤섞여 싸늘한 풍경을 만들고 있었지만 나에게 그 길은 오랜 시간 동안 익숙한 일상이었다. 나는 매주 수요일이면 딸 소연의 집으로 향했다. 혼자 사는 사람에게는 별것 아닌 일이라도 누군가의 집에 가서 청소하고 밥을 해주는 일은 삶을 유지하게 해주는 작은 힘이 되었다. 소연은 결혼 후 서울 강서구의 작은 신혼집에서 남편 민재와 함께 살고 있었다. 민재는 겉보기엔 흠잡을 데 없는 사위였다. 고졸 출신이지만 스스로 일으킨 IT 스타트업에서 팀장을 맡고 있었고 매너도 좋았다. 처음 인사했을 때 그는 지나칠 정도로 공손하게 말하며 나를 편하게 해주려 했다. 사람 좋은 미소와 단정한 말투. 그 모든 것이 나는 당연한 행복이 찾아온 줄로만 알았다. 하지만 몇 달 전부터 소연의 얼굴빛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엄마, 나 요즘 잠이 잘 안 와. 소연은 늘 피곤해 보였다. 아침에 문을 열어도 축 처진 모습으로 침실에서 나왔고 손에 꼭 쥔 약봉지는 점점 늘어갔다. 불면증 때문이라고 했지만 약의 종류는 내 눈에도 심상치 않았다. 어떤 건 정신과 전문약 같았고 어떤 건 수면 유도제처럼 보였다. 그러나 막상 물으면 민재 오빠가 챙겨준 거야. 병원도 같이 갔다 왔어. 라며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나는 그때까지만 해도 사위가 아내 걱정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상한 건 따로 있었다. 약을 먹을수록 아이의 표정이 밝아지기는커녕 점점 공포에 질린 사람처럼 변했다는 것. 기억력이 흐릿해졌고 분명히 몇 시간 전에 한 말도 잊어버렸다. 이유도 모른 채 소스라치게 놀라거나 누가 부르면 한참 뒤에야 반응하는 날도 있었다. 그날도 나는 소연의 집에 도착해 평소처럼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렀다. 딸아이에게 혹시나 놀랄까 싶어 전화를 먼저 했지만 받지 않았다. 잠들었겠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집 안으로 들어섰다. 거실은 어수선했고 테이블 위에는 반쯤 남은 죽과 물컵이 있었다. 평소보다 훨씬 더 어지럽혀져 있었지만 나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천천히 정리하기 시작했다. 침실 문을 열었을 때였다. 낯선 향수 냄새가 진하게 풍겨왔다. 소연은 이런 향을 절대 쓰지 않았다. 옷장 문을 열어보니 생전 본 적 없는 머리끈과 화장품 샘플이 안쪽에 비스듬히 들어있었다. 누군가 급하게 숨겨놓은 흔적이었다. 그때였다. 현관에서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소연아, 나왔어. 남자의 목소리였다. 민재였다. 그런데 그의 뒤로 다른 여자의 웃음소리가 함께 들렸다. 순간 내 등골이 서늘해졌다. 발걸음 소리가 침실 쪽으로 다가오는 것 같았다. 나는 숨 쉴 틈도 없이 몸을 낮춰 침대 밑으로 기어 들어갔다. 먼지 냄새와 차가운 바닥이 피부에 닿았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었다. 나는 그저 들키지 않기를 빌며 최대한 몸을 웅크렸다. 문이 열리고 두 사람이 들어왔다. 여자의 목소리는 들떠 있었다. 오빠, 진짜 괜찮을까? 여기 너무 위험한 거 아니야? 걱정하지 마. 소연이는 내가 주는 약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의심도 못해. 그 말에 내 심장이 멎을 듯 뛰기 시작했다. 여자가 다시 속삭였다. 지난번에 그 약 바꿔 넣는 거. 나 진짜 무서웠어. 혹시 잘못되면 어떡해? 잘못되면? 그게 더 잘 되는 거지. 보험도 있고 병력도 있잖아. 그냥 알아서 무너진 것처럼 보일 거야. 나는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다. 침대 밑의 어둠이 점점 좁혀오는 듯했다. 민재의 말은 잔잔한 어조였지만 그 속에는 사람의 생명을 숫자로 계산하는 냉기가 담겨 있었다. 조금만 더 버티면 우리 해외 나갈 수 있어. 이젠 거의 끝났어. 그녀는 키득거리며 침대 위에 걸터 앉았다. 침대가 내려앉는 소리가 바로 머리 위에서 크게 울렸다. 나는 그 순간 핸드폰을 꺼내 진동도 없이 녹음 버튼을 눌렀다. 작은 소음 하나에도 들킬 수 있기에 손이 떨려 화면이 흔들렸다. 그러다 내 발목 근처에서 작은 물건이 굴러갔다. 침대 위에서 민재가 말했다. 잠깐, 방금 소리 안 났어? 에이, 민재 오빠. 예민하게 굴지 마. 나는 숨을 멈췄다. 세상이 정지된 것 같았다.
몇 초가 몇 분처럼 느껴졌다. 다행히 둘은 별다른 의심 없이 결국 다시 이야기를 이어갔다. 조금 뒤 두 사람은 갑자기 서둘러서 밖으로 나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나는 침대 밑에서 기어 나왔다. 다리가 떨려 일어나지도 못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고 눈물은 이미 볼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다. 나는 깨달았다. 딸아이는 지금 그 남자와 함께 살고 있다. 매일 밤, 매일 아침, 그 괴물과 같은 집에서. 그리고 오늘 내가 들은 이 끔찍한 대화는 소연의 삶을 송두리째 집어삼키는 비밀이었다. 내가 아니면 아무도 이 아이를 구할 수 없다. 그날 나는 마음속으로 아주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결심했다. 이 싸움을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멈추지 않겠다고. 집으로 돌아가는 기차 안에서 나는 손에 쥔 휴대폰을 수십 번이나 확인했다. 녹음 파일이 지워지진 않았는지, 제대로 저장되어 있는지, 혹시라도 소연이 들으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계속 머릿속을 휘갈겼다. 창밖의 풍경은 흐릿했고 사람들의 조용한 숨소리만 들렸다. 그러나 내 마음속은 태풍이 몰아치는 것처럼 산산조각 나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거의 이루지 못했다. 눈을 감으면 침대 밑의 어둠과 민재의 목소리가 귓가에 가까이 들려오는 것 같았다. 결국 새벽 4시쯤 나는 결심했다. 이런 일을 경찰에 말할 수는 없다. 증거가 확실해도 그 사람은 너무 치밀하다. 무엇보다도 내 딸이 아직 그 집안에 있다. 민재가 조금이라도 이상한 낌새를 느끼면 소연은 더 위험해질지 모른다. 그때 떠오른 얼굴이 있었다. 정태현. 19살의 조용한 고등학생. 교무실 한켠에서 책을 펴고 나를 기다리던, 말수는 적지만 눈이 깊었던 아이. 나는 몇 년 전 우연히 들었다. 그 아이가 형사가 되었다고. 생전 연락도 하지 않았지만 그 아이는 졸업하는 날 이렇게 말했었다. 선생님, 제가 나중에 꼭 도움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될게요. 내가 기댈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뿐이었다. 서둘러 휴대폰을 켜고 문자를 보냈다. 태연아, 나 신경숙 선생님이다. 급한 일이 있다. 통화는 어렵고 문자로 이야기해야 한다. 10여 분쯤 지났을까? 낯선 번호로 답장이 왔다. 선생님, 무슨 일이세요? 지금 가능하신 시간 알려주세요. 글자를 보는 순간 눈물이 차올랐다. 그리고 나는 모든 상황을 간단히 정리해 보냈다. 침대 밑에서 들은 대화, 녹음 파일, 소연의 상태, 약물에 대한 의심까지. 오전 10시, 인근 호수 앞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다. 유난히 추운 아침이었다. 바람에 실려오는 냄새까지도 매서웠다. 그런데도 나는 카페 문을 열기까지 한참을 망설였다. 내가 들고 온 이야기들이 꿈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선생님.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다. 검정 패딩에 단정한 머리. 예전보다 훨씬 성숙해진 모습. 태연아. 나는 무심코 그 이름을 불렀다. 마치 과거에 머물러 있던 감정이 되살아오는 듯했다. 그는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내 앞에 밀어두며 말했다. 선생님이 급히 부르신 건 처음입니다. 무슨 일이죠? 나는 손끝을 떨면서 휴대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작은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민재와 여자의 대화는 카페의 잔잔한 음악을 한순간에 지워버렸다. 태현의 눈빛이 단단해졌다. 이건 명백한 범죄 정황입니다. 단순한 불륜 문제가 아니에요. 계획적이고 약물 사용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는 숨을 들이켰다. 그렇지, 내가 잘못 들은 게 아니지? 아닙니다. 그는 단호했다. 그리고 잠시 침묵이 흘렀다. 최민재, 그 사람. 사실 저희 쪽에서도 이름이 한번 나온 적 있습니다. 뭐라고? 나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3달 전, 29살 여성의 자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여성과 민재가 예전에 교제했던 걸로 확인됐어요. 당시 남자친구는 알리바이가 있었고 증거 불충분으로 사건은 종결됐지만 그는 말을 멈췄다. 지금 생각하면 여러모로 수상했습니다. 소름이 등골을 타고 올라왔다. 그렇다면 소연은 태연아. 그럼 우리 소연이도.
선생님, 그는 진지하게 말했다. 지금 이 상황을 바로 신고하면 위험합니다. 선생님의 딸은 아직 그 사람과 함께 살고 있어요. 우리가 움직이면 그가 먼저 눈치챌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지? 정식 수사 착수 전에 증거를 더 확보해야 합니다. 선생님은 절대 혼자 행동하지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 말은 그동안 홀로 버텨온 내 마음을 붙들어주는 손처럼 느껴졌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알겠다. 내가 옆에 있어준다면 나도 버틸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온 나는 또 다른 메시지를 발견했다. 엄마, 오늘 왔다 갔다고 했지? 왜 그래? 요즘 엄마 이상해. 소연이었다. 그 문자를 보는 순간 심장이 찢어졌다. 아이도 뭔가 느끼고 있었다. 말할 수 없는 공포, 설명할 수 없는 위태로움. 나는 답장을 길게 쓰려다가 결국 지웠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아이에게 진실을 말해 혼란을 줄 수도, 그렇다고 침묵 속에 아이를 잃을 수도 없었다. 밤이 깊어가자 오늘 본 모든 장면이 머릿속에서 소용돌이쳤다. 민재의 차가운 눈빛, 침대 밑의 비밀, 그리고 소연의 창백한 얼굴. 나는 서랍 속에서 오래된 수첩을 꺼내 적기 시작했다. 오늘 나는 진실을 듣고야 말았다. 그리고 이 싸움은 이제 시작이다. 내 딸을 지키기 위해 어떤 일이라도 할 것이다. 설령 그 끝이 무엇인지 몰라도. 수첩을 덮고 천천히 눈을 감았다. 내일은 더 큰 용기가 필요할 것이다. 나는 다짐했다. 딸을 절대 혼자 두지 않겠다고. 그날 이후 나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딸의 안부부터 확인했다. 전화는 여전히 받지 않았고 문자에 대한 반응도 뜸했다. 내가 방문한 그날 이후 민재는 분명히 뭔가 눈치챈 것이다. 소연은 이전보다 더 조심스러워졌고 말을 아꼈다. 심지어는 내가 보낸 메시지조차 보냈음 표시만 남기고 열람하지 않았다. 며칠 후 나는 소연의 오랜 친구 강혜미에게 전화를 걸었다. 둘은 대학 시절부터 붙어 다녔고 소연이 결혼 후에도 종종 연락하던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였다. 혜미야, 나야. 혹시 소연이랑 연락됐니? 아, 이모. 어제 잠깐 문자 왔었어요. 요즘 좀 바쁜가 봐요. 답장이 느리긴 했지만 잘 지내는 것 같았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나는 묘하게 걸리는 기분을 떨칠 수 없었다. 혜미는 원래 소연에 대해 굉장히 세심하고 집착에 가까운 걱정을 하던 아이였다. 그런데 오늘따라 유난히 담담했다. 나는 조심스럽게 떠봤다. 혹시 소연이 무슨 일 겪고 있는 건 아닌지 걱정돼서 그래. 너라도 뭔가 이상하다고 느낀 적 없어? 혜미는 잠시 말을 멈췄다. 이모, 혹시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소연이는 어릴 때부터 피곤하면 말도 줄고 혼자 있으려 했잖아요. 그냥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은 것 같았어요. 이상했다. 혜미는 예전 같았으면 오히려 나보다 먼저 의심했을 아이였다. 그런데 이번엔 너무 무덤덤했다. 그 말투조차 미묘하게 거리를 두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소연이 직접 말하지 않으니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라도 단서를 찾아야 했다. 다음 날 나는 소연이 사용하던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해 보았다. 지난 3일간 아무런 사용 기록이 없다가 오늘 새벽 1시에 강원도 홍천 근처의 작은 모텔에서 결제된 내역이 하나 있었다. 나는 바로 정태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태연아, 소연 카드가 새벽에 홍천에서 사용됐어. 거긴 혼자 갈 이유가 없는 곳이야. 그는 말없이 받아 적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선생님, 절대 혼자 가지 마세요. 저희 팀에서도 같이 움직일게요. 그날 오후 나는 몰래 모텔 근처로 향했다. 현장에 도착하자 작은 간판 하나가 덩그러니 서 있었다. 시골 외곽에 있는 허름한 모텔이었다. 근처에 CCTV도 없었고 유동인구도 적었다. 프런트에 있던 주인은 내게 어색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어젯밤에 젊은 남녀가 같이 왔어요. 여자는 말이 없었고 남자는 배달 기사처럼 복장하고 왔어요. 모자도 푹 눌러 쓰고 얼굴은 잘 안 보여서.
혹시 방번호 기억하시나요? 혹은 남긴 물건이 있나요? 잠시 후 그는 조심스럽게 방 열쇠를 들고 나왔다. 그 방은 오늘 아침에 체크아웃했어요. 그런데 청소하다 보니 이런 게 나왔어요. 그는 내게 야른 회색 가디건을 내밀었다. 바로 알아볼 수 있었다. 소연이 가장 자주 입던 옷이었다. 옷자락에는 희미한 얼룩이 있었다. 나는 손끝으로 그 자리를 살짝 눌러봤다. 말라버린 무언가가 굳어 있었다. 방 안으로 들어섰을 때 공기 중에 희미한 약 냄새가 남아 있었다. 침대 시트는 구겨져 있었고 창문은 꼭 닫혀 있었다. 구석에는 버려진 수면제 포장이 있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건 침대 밑에서 발견한 투명 비닐과 의료용 테이프 조각, 그리고 주사기였다. 그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이건 단순한 휴식도, 여행도 아니었다. 소연은 납치되었고 무언가 강제로 투여당하고 있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태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금 당장 와줘, 소연이. 정말 위험해. 경찰팀이 도착했을 무렵 모텔 주인이 다시 나를 불렀다. 이상한 게 하나 더 있어서요. 그가 내민 것은 무언가에 복사된 문서였다. 흑백이었지만 제목은 명확했다. 정신질환 입원 동의서. 환자 한소연. 보호자 심경숙, 모. 나는 손에 든 문서를 바라보며 말을 잇지 못했다. 내가 언제 서명했단 말인가. 하지만 분명히 내 이름과 사인이 있었다. 민재. 이 자식이. 태연은 문서를 넘겨보며 얼굴이 굳어졌다. 선생님, 이건 진짜 계획적이에요. 입원까지 시키고 완전히 사회적으로 고립시키려는 거예요. 그는 잠시 후 경찰팀에게 말하며 명령을 내렸다. 이제부터 한소연 씨의 신변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 모든 카드 사용 기록, 위치 추적, 통신 기록까지 전부 열람 허가 신청하세요. 그날 밤 나는 컴퓨터를 켰다. 파일을 정리하려던 순간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내가 녹음 파일을 백업해두었던 폴더가 비어 있었다. 누군가 들어왔다. 그날 집에 있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창문엔 흔적이 있었다. 모기장을 살짝 꺾고 들어올 수 있을 정도의 작은 틈. 나는 즉시 백업 USB를 꺼내 손에 쥐었다. 다행히 복사본을 따로 보관해둔 덕분에 가장 중요한 증거는 남아있었다. 하지만 민재가 내 집에 들어왔다. 그리고 내가 가진 증거를 알고 있었다. 더 이상 안전한 곳은 없었다. 그리고 그 순간 머릿속에 불현듯 스친 생각. 혜미. 그녀가 그 파일을 처음으로 들은 사람이었다. 다음 날 나는 조심스럽게 태연에게 말했다. 태연아, 혹시 혜미도 조사해 볼 수 있을까? 그는 잠시 고개를 갸웃하다가 곧 무언가를 떠올린 듯 고개를 끄덕였다. 실은 우리 쪽에서도 그녀의 이름이 최근 통화 기록에 자주 등장했습니다. 최민재 쪽에. 나는 눈을 감았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우리 아이를 팔아넘겼다. 혜미의 배신을 알게 된 다음 날 아침, 나는 손끝까지 떨렸다. 가장 믿었던 사람이 가장 먼저 등을 돌렸다는 사실은 생각보다 깊게 파고들었다. 그러나 복잡한 감정에 빠져 있을 시간이 없었다. 소연의 생명이 시시각각 위태로웠고 민재는 이미 마지막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때 문자가 하나 도착했다. 한소연 계정이 로그인되었습니다. 나는 숨을 멈췄다. 태연에게 급히 전화를 걸었다. 지금 방금 소연 SNS 접속 알림이 왔어. 이전과 완전히 다른 위치야. 강원도 행성 인근이라고 뜨는데? 태연은 즉시 말을 받았다. 그 위치 정확합니다. 인적 드문 별장 구역이에요. 범죄자들이 흔히 은신처로 사용하는 곳입니다. 선생님, 절대 혼자 가지 마세요. 저희 팀이 같이 이동합니다. 그러나 그 말은 내 다리를 멈춰 세우지 못했다. 딸이 살아있다는 신호. 아직 늦지 않았다는 증거. 나는 떨리는 마음으로 짐을 챙기고 차에 올라 강원도 방향으로 달렸다. 1시간 뒤 산길에 접어들었다. 밤새 내린 눈이 얇게 깔린 도로 위로 바람이 서늘하게 불었다.
나무 사이로 오래된 별장들이 낮게 숨어 있었고 그중 한 곳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다. 그곳이었다. 직감이 온몸을 찔렀다. 나는 차를 최대한 멀리 세우고 숲길로 조심스럽게 걸어갔다. 발걸음 하나하나마다 낙엽이 사각거렸고 숨소리마저 크게 느껴졌다. 별장 가까이에 도착했을 때 나는 어렴풋이 들리는 소리를 들었다. 웅, 헉, 희미한 신음. 딸의 목소리였다. 나는 무릎이 풀릴 뻔했다. 그러나 멈출 수 없었다. 그때 별장 문이 갑자기 열렸다. 나는 서둘러 나무 뒤로 숨어 들여다봤다. 그림자 하나가 빛 아래로 걸어 나왔다. 최민재였다. 휴대폰을 붙잡고 통화 중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냉정했고 마치 잔인한 결말을 즐기는 사람처럼 여유로웠다. 응, 거의 끝났어. 내일 아침이면 정리될 거야. 보험도 마무리되면 바로 출국할 수 있어. 약효도 충분해. 정신 차릴 틈도 없을걸. 내 눈 뒤에서 뜨거운 것이 치솟았다. 감히 내 딸을, 감히 인간을. 나는 두 손을 꽉 움켜쥐었다. 그러나 그 순간 태연의 목소리가 숲속 어둠을 갈랐다. 최민재, 경찰이다. 움직이지 마. 후레쉬 불빛이 사방에서 번쩍이며 일제히 비추자 민재는 놀라 뒤를 돌아봤다. 하지만 그 놀람은 금세 날카로운 비웃음으로 바뀌었다. 경찰, 벌써 왔네. 그는 곧바로 산 쪽으로 도망치듯 뛰기 시작했다. 경찰들이 뒤이어 추격했고 숲속에서 나뭇가지 부러지는 소리와 발소리, 무전기 교신음이 뒤섞여 울려 퍼졌다. 나는 그 혼란 속에서도 단 하나의 목표만을 향해 문 쪽으로 달려갔다. 소연. 문을 밀고 들어간 순간 매캐한 약 냄새가 코를 찔렀다. 허름한 방 안에는 커튼조차 없었고 테이블 위에는 다양한 약병과 주사기, 찢긴 의료 문서들이 널려 있었다. 그리고 그 중앙, 침대 위, 소연이 손목과 발목이 테이프로 묶인 채 누워 있었다. 얼굴은 잿빛이었고 눈꺼풀은 반쯤 감겨 있었다. 나는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다. 소연아, 엄마야, 엄마 왔다. 딸의 눈이 힘겹게 움직였다. 엄마? 그 작은 목소리가 내 심장을 찢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끈을 하나씩 풀어냈다. 손목에는 붉은 자국과 멍이 깊게 새겨져 있었다. 소연이 떨리는 숨을 내쉬며 말했다. 엄마, 나 무서웠어. 걱정 마, 이제 끝났어. 엄마가 데려갈게. 그 순간 문틈에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반사적으로 딸을 감싸 안았다. 하지만 문을 연 사람은 민재가 아니었다. 태연이었다. 숨을 거칠게 몰아쉬며 말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민재는 곧 체포됩니다. 산 쪽에서 포위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소연을 품에 덕꽉 안았다. 그러나 전부 끝난 것은 아니었다. 몇 분 뒤, 난데없이 총성이 들렸다. 경찰들의 고함 소리도 뒤이어 울렸다. 태연이 무전을 잡았다. 저항 중입니다. 도주 시도, 인명피해 우려. 나는 몸이 굳었다. 그때 숲 저편에서 민재가 모습을 드러냈다. 옷은 흙투성이었고 얼굴에는 상처가 몇 군데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오히려 광기로 반짝이고 있었다. 아, 참 끈질기시네, 어머니. 그는 피식 웃었다. 뭐가 그리 대단한가요? 결국 끝내려고 했던 건 다 소연을 위해서였어요. 그 애는 약했어요. 원래 이렇게 될 운명이었어요. 그 말은 한 인간의 마지막 남은 양심까지 짓밟은 독 같았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내가 인간이냐? 민재는 태연히 말했다. 인간. 글쎄요. 요즘은 돈과 보험이 인간보다 훨씬 가치 있죠. 그 순간 나는 발밑에서 커다란 돌을 집어들고 있었다. 들어 올리는데 망설임은 없었다. 딸을 이렇게 만든 놈을 그냥 두는 건 죄였다. 그러나 돌을 휘두르기 직전 태연이 내 손을 잡았다. 선생님, 이 사람 법으로 끝냅시다. 나는 숨을 몰아쉬며 겨우 돌을 내려놓았다. 눈물이 흘렀다. 태연이 수갑을 채우며 말했다. 최민재,
당신은 이제 끝났습니다. 민재는 마지막까지 발악하듯 외쳤다. 나 망하게 한 건 당신이야. 심경숙. 당신이. 나는 낮게 속삭였다. 아니, 널 망하게 한 건 내 욕심이야. 내가 만든 내 운명이야. 그날 밤 소연을 안고 별장에서 빠져나올 때 산 위 달빛이 희미하게 우리를 비추고 있었다. 겨우 살아 돌아온 딸의 체온이 내 가슴에 온전히 전해졌다. 나는 그 따뜻함을 느끼며 생각했다. 전쟁은 끝났지만 치유는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사건이 마무리된 뒤 모든 것이 조용해졌다. 아니, 겉으로는 조용했지만 내면에서는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남은 잔해들을 치우는 시간이 시작된 것이었다. 최민재는 구속되었고 경찰은 그가 저지른 일들을 하나씩 파헤치기 시작했다. 수면 유도제, 향정신성의약품 불법 사용, 불법 녹취 조작, 사문서 위조, 그리고 무엇보다 보험금을 노린 살인 미수 혐의까지. 그는 끝까지 죄를 부인했지만 우리가 모아온 증거는 명확했다. 무엇보다 딸 소연의 진술이 결정적이었다. 의식이 돌아온 후 그녀는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 사람은 나를 없애려 했어요. 날 죽이려고 했어요. 난 매일 깨어있는 것보다 잠드는 게 더 무서웠어요. 그리고 재판. 법정에서 나는 증인석에 앉아 민재를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은 더 이상 단정하지 않았고 눈빛에는 자신감 대신 비열함과 분노가 가득 차 있었다. 판사는 그의 계획적 범행을 인정했고 그에게 징역 20년형을 선고했다. 공범인 이세영은 징역 5년. 배신자였던 강혜민은 공범으로 입건되어 면허가 박탈되고 직업윤리 위반으로 병원계에서 퇴출되었다.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끝나는 건 그 이후부터였다. 소연은 처음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병실에서 눈을 뜨고도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다. 간호사가 물을 건네도 먹지 않았고 내 손을 잡아도 아무 반응이 없었다. 하지만 나는 매일 그녀 곁에 앉아 조용히 말했다. 소연아, 괜찮아. 이제 엄마가 다 보고 있어. 내가 숨을 쉬는 것도, 눈을 감는 것도 전부 지켜보고 있어. 하루는 그녀가 갑자기 물었다. 엄마, 그 사람, 죽었어? 나는 잠시 침묵하다 고개를 저었다. 아니, 감옥에 있어. 살아서 평생 후회하게 할 거야.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이후 그녀는 천천히 세상과 다시 연결되기 시작했다. 작은 창문 너머의 햇살을 바라보고 간호사의 이름을 기억하고 나에게 물었다. 이건 몇 월이야? 내가 지금 몇 살이야? 그녀는 3개월 가까이 정신이 혼미했던 기간의 기억을 점점 되찾아갔다. 하지만 기억이 돌아온다는 건 고통도 함께 돌아온다는 의미였다. 한밤중 소연은 갑자기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깼고 온몸을 떨며 숨을 헐떡였다. 나는 그녀의 이마에 손을 얹고 몇 번이고 속삭였다. 괜찮아, 소연아. 이제 괴물은 없어. 널 해칠 사람은 아무도 없어. 회복은 길고 느렸다. 하지만 어느 날 그녀가 내 손을 꼭 쥐고 말했다. 엄마, 나 괜찮아질 수 있을까? 나는 대답 대신 그녀의 손을 꼭 쥐었다. 그리고 속으로 되뇌었다. 괜찮아질 수 있어. 반드시. 1년 뒤. 우리는 서울을 떠나 동해 근처의 작은 마을로 이사했다. 작은 단층 주택, 바다와 가까운 거리, 조용한 마을 사람들. 소연은 근처 문화센터에서 도자기 공예를 배우기 시작했고 나는 동네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자원봉사를 시작했다. 매일 아침 소연은 나와 함께 바닷가를 산책했다. 두 손을 바지 주머니에 찔러 넣고 파도를 바라보며 말했다. 예전엔 바다가 무서웠어. 끝이 없어서. 근데 이제는 그래도 여긴 어디론가 닿을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속으로 기도했다. 그녀의 길이 이제부터는 끝이 아닌 시작으로 이어지기를. 그리고 오늘은 내 70번째 생일이었다. 아침부터 아무 말 없이 분주하게 움직이던 소연은 정오쯤 조그마한 상자를 들고 내 앞에 나타났다. 작은 케이크 위에 2개의 초가 꽂혀 있었다. 왜 2개야? 내가 묻자 소연은 웃으며 대답했다. 하나는 엄마 거, 하나는 내 거야. 우리 둘 다
살아있어서. 그 순간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눈물이 고여서 흐르는 걸 막지 못했다. 살아있다는 것, 숨 쉬고 있다는 것, 그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 소연은 촛불에 불을 붙이고 내 손을 꼭 잡았다. 엄마, 이제 내가 지켜줄게. 우리 둘은 함께 숨을 들이쉬고 조용히 촛불을 껐다. 희미한 연기가 위로 올라갔고 그 순간 내 마음속에 꽁꽁 얼어붙어 있던 시간들도 함께 사라지는 듯했다. 나는 가끔 생각한다. 그날 침대 밑에 숨어 듣지 못했다면, 그날 차를 몰고 산길로 가지 않았다면, 그날 딸의 목소리를 믿지 않았다면, 어쩌면 나는 지금 이 촛불 앞에 있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삶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진다. 사랑이란 무엇인가? 용서란 가능한가? 상처를 견디는 법은 무엇인가? 그리고 희망이란 도대체 어디서 오는가? 나는 이제 그 답을 안다. 희망은 포기하지 않는 마음에서 온다. 아무리 어두워도 그 어둠을 뚫고 나가겠다는 의지에서 시작된다. 그것이 내가 딸과 함께 살아있는 이유다. 그리고 우리가 끝내 다시 서로를 부를 수 있었던 이유다. 우리는 살아남았다. 그리고 다시 살아가고 있다.